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지리산 동편, 낮은 산맥이 몸을 누이며 이어지는 골짜기 끝자락에 거울목골이라 불리는 마을이 있었다. 그 마을 가장 안쪽, 해가 가장 늦게 드는 동부, 산기슭에 낡은 초가집 하나가 바람막이도 없이 웅크리고 있었다. 그 집엔 심월댁과 외아들 서한결이 살았다. 아들은 어릴 적 열병 후유증으로 왼쪽 다리를 절었고, 늙은 어머니는 굽은 허리로 들판을 오가며 겨우 입에 풀칠을 했다. 봄이면 고사리, 여름엔 버드립, 가을엔 도토리로 연명했지만 겨울엔 손톱이 깨지고도 캘 게 없었다. 장터 외상은 해마다 늘어났고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복도 없는 집이라 혀를 찼다. 서한결은 다리를 절며 산에 올라 나무를 해다 팔았지만 그의 지게는 늘 푸대접을 받았다. 같은 나무라도 상인들은 핑계를 댔다. 허리 휘어진 나무만 골라왔구먼. 저런 건 연탄불 피우기도 힘들어. 한결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가 진짜 팔고 싶었던 건 장작이 아니라 자신이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나는 지금 나를 파는 중일지도 모른다. 이 지게가, 이 목숨이 얼마면 팔릴까? 어느 날 장터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중얼거렸다. 거울못골 심월댁집? 아, 거긴 망한 집이라오. 복이 없는 집이지. 늙은 어미 하나 남았고. 그 말은 며칠이 지나지 않아 심을댁의 귀에도 들어왔다. 바람에 실려온 것인지 마을 소녀의 실없는 농담 속에서 나온 것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듣고 말았다. 그리고 그날 밤 아무도 모르게 꺼내둔 베옷을 꿰매었다. 자식보다 하루 먼저 죽고 싶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서도 한결은 매일 산에 올랐다. 다리가 불편해도 지게를 치고 낑낑거리며 돌계단을 오르고 참나무 가지를 베어 내려왔다. 손은 굳은 살로 덮였고 어깨는 짐에 눌려 찢어진 적도 있었지만 그는 하루도 쉬지 않았다. 하루는 눈이 펑펑 오는 날이었다. 장터길이 반쯤 묻혔는데도 한결은 지게에 반쯤 묵은 나무를 싣고 나섰다. 심월댁이 문 앞에서 그를 붙잡았다. 한결아, 오늘은 그만 나가거라. 길이 온통 얼었는데 너 다리까지 저러니 넘어지기라도 하면. 그래도 나가야지요, 어머니. 안 팔면 내일 끼니가 없습니다. 심월댁은 입을 꾹 다물었다. 말은 그가 옳았다. 그러나 가슴 한구석이 바스러지는 듯 아팠다. 눈길을 절뚝이며 걷는 아들의 등을 보며 그녀는 문틈으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세상에 너 같은 놈이 복을 못 받으면 누가 받는단 말이냐. 그날 밤 한결은 눈이 시퍼렇게 어은 발을 녹이며 돌아왔다. 손에는 고작 몇입 동전 그리고 쭈글쭈글한 멸치 한 줌이었다. 심월댁은 아들의 손을 덥석 붙잡았다. 이 손이 다 갈라졌구나. 이 손으로도 물건을 못 팔게 만드는 세상이 참. 괜찮습니다, 어머니. 저야 맨손으로 태어난 사람인데요. 이 정도면 감사한 거지요. 심월댁은 말없이 아들의 상처난 손등을 쓰다듬으며 마루 끝에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 밖엔 눈발이 여전히 날렸고 아는 냉기가 스며들었지만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입에선 말 대신 한숨만 새어나왔다. 며칠 뒤 장이 서는 날 아침 마을 어귀부터 장터까지 이어진 길목엔 장돌뱅이들이 하나둘 내려가고 있었다. 엿장수, 나무 그릇 장수, 옷감을 든 여인까지 섞여 북적였고 그 속에 보기 드문 사내 하나가 섞여 있었다. 검은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수염이 짙게 난 중년 사내. 이름은 장세헌. 이 근방에선 그를 모르는 이가 없었다. 장세헌은 외상 장부만 100건 넘게 쥐고 있는 장돌뱅이였다. 처음엔 후한 사내라 불렸지만 세월이 흐르자 그의 장부는 사람들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었다. 요즘은 장부정리란 이름으로 빚을 회수하러 다닌다는 소문이 돌았고 그의 발걸음이 향한 집마다 그날 저녁 밥상이 싸늘해졌다는 말도 퍼져 있었다. 그날 그의 발길이 닿은 곳은 거울목골 제일 끝 심월댁의 초가였다. 허물어진 흙담장과 이끼 낀 초가 지붕, 쌓인 낙엽이 치워지지 않은 마당. 장세연은 마루 끝에 앉아 묵은 장부를 펼쳤다.
노랗게 바랜 장부에는 해묵은 외상 기록이 빼곡했다. 심월댁은 그의 기척을 느끼고 허겁지겁 뛰어나왔다. 고개는 스스로 숙여졌고 손끝은 떨렸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아이고, 장사치께서 웬일로 날도 추운데. 장세연은 웃지 않았다. 그는 장부를 한 장 넘기더니 손가락으로 심월댁의 이름이 적힌 부분을 짚었다. 김시대, 곡식 내섬, 장두대 멸치 한 대 반, 생강과 소금, 외상이 이만큼이요. 심월댁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장부를 들고 다니는 것도 이젠 질려서리 오늘은 정리를 하려고 왔소이다. 자네 집 외상도 오늘로 마무리 짓고 싶구려. 심월댁은 입술을 꽉 다물었다. 어떻게 갚을 수 있을지 감도 잡히지 않았다. 그녀는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얼마만큼의 쌀로 갚으면 될지. 장세연은 입꼬리를 비죽 올렸다. 처음으로 그날 웃는 얼굴이었다. 쌀, 그건 됐어. 그거보다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어. 심월댁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소리를 들었다. 내게 딸이 하나 있어. 이름은 단이라 하오. 그 아이가 좀 세상 물정을 모릅니다. 말기도 더디고 눈동자도 사람을 곱게 마주치지 못하지요. 하지만 심성은 착하오. 누구 하나 미워하지 않고 늘 웃지요. 허나 그런 애를 시집 보내기란 쉽지 않소. 사람들은 바보라고도 하고. 그는 장부를 덮고는 마루에 내려놓았다. 손끝으로 종이 귀를 툭툭 쳤다. 그 종이에서 나는 소리가 마치 심월댁의 가슴을 두드리는 망치처럼 느껴졌다. 내 그 애를 자네 아들한테 시집 보내겠소. 며느리로 들이면 이 장부는 불살라 버릴 것이오. 심월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얼굴이 붉어졌다가 이내 창백해졌다. 그 아이가 말귀도 못 알아듣는다면서요. 그런 애를 내 아들한테. 그러니까 보내는 거지요. 멀쩡한 애였으면 자네 같은 집에 시집 보냈겠소. 사람이라도 맞지 않으면 짐이요. 하지만 내 딸은 짐이라도 좋으니 받아주시오. 심월댁은 입을 다물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말이 아니었다. 딸을 짐이라 부르며 건넨다는 게 그건 자식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사람에 대한 도리도 아니었다. 허나 그녀가 갚아야 할 외상은 현실이었다. 내일이라도 장세연이 이 장부를 관아에 들이밀면 그녀는 종살이로 끌려가고 한결은 남아 굶어 죽을 수도 있었다. 내일 단이를 보내겠소. 자네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그 아이만 받아주면 우린 셈이 끝나는 것이요. 그는 장부를 품에 넣고 조용히 일어섰다. 마당엔 바람 한 점 없었고 심월댁의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장세연은 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 애를 잘 부탁하오. 바보 같아도 사람은 사람이니까. 그가 떠난 뒤 심월댁은 그대로 마루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이었지만 그녀의 가슴 속엔 칠흑 같은 어둠이 드리워져 있었다. 다음 날 해가 산등성이 너머로 겨우 고개를 내밀 무렵 거울목골로부터 한참 떨어진 길가에 낯선 그림자가 하나 다가오고 있었다. 그늘진 산길을 맨발로 밟고 오는 작은 소녀는 다 해진 저고리에 색이 바랜 치마를 입고 허리춤에는 고무줄 대신 헝겊을 칭칭 감고 있었으며 머리카락은 반쯤 풀려 땀과 먼지가 엉겨붙어 있었다. 두 손엔 들국화 몇 송이를 꼭 쥐고 있었고 그 꽃잎은 오래전 꺾인 듯이 시들해 보였지만 그 아이는 무슨 보물이라도 되는 양품에 꼭 안고 있었다. 그 아이가 심월댁의 마당 끝에 모습을 드러냈을 때 마침 심월댁은 마루 끝에서 삶은 고구마를 식히고 있었다. 발 아래 놓인 집신 속엔 숨은 쥐새끼 한 마리가 꾸물거리듯 웅크려 있었고 그녀는 그것마저도 쫓아낼 기운이 없어 손으로 멍하니 부채만 흔들고 있었다. 들꽃을 쥔 아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 왔어요. 아버지가 역으로 가라 하셔서. 심월댁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말도 다 잘하지 못한
문장의 끝이 흐려지는 그 목소리는 무언가를 조심스레 짚어가는 것 같았고, 동시에 세상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아이의 무심한 순수함이 배어 있었다. 그녀는 급히 일어났지만 허리가 펴지지 않아 구부정한 자세로 계단을 내려가 아이 앞에 섰다. 너 다니니? 예, 전 단이에요. 이게 들국화예요. 오는 길에 너무 예뻐서 어머님께 드리려고요. 다니는 두 손에 쥔 시든 들국화를 내밀었다. 꽃이 시든 건 중요하지 않은 듯 그녀의 얼굴엔 해맑은 웃음이 번져 있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시몰되게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그 아이가 아무것도 모른 채 웃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 집에 왜 오게 되었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숨막히게 만들었다. 그래 추웠을 텐데 들어가자. 월댁 그래 추웠을 텐데 들어가자. 그녀는 무겁게 돌아섰고 다니는 조심조심 그 뒤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섰다. 마루는 오래된 먼지로 덮여 있었고 집 안 공기는 매주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섞여 있었다. 다니는 그런 것을 전혀 개의치 않는 듯 방 안을 휘둘러보고는 말했다. 집이 따뜻해요. 저희 집보다 훨씬 따뜻한 냄새가 나요. 시몰댁은 그 말에 말문이 막혔다. 따뜻하다는 말은 보통 마음이 느끼는 건데 그 아이는 곰팡이 냄새가 나는 이 집에서 그런 표현을 했다. 그리고 그게 거짓이 아니라 진심처럼 들렸다는 것이 더 당황스러웠다. 그때 방 안에서 인기척이 났다. 지게를 내려놓고 돌아온 서한결이었다. 그는 문을 열고 마루로 나오며 생소한 여인네를 보고 걸음을 멈췄다. 그의 눈이 다니를 향해 멈추었다. 다니도 그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참새랑 같이 나왔네요. 서한결은 고개를 갸웃했다. 무엇이라고요? 방금 참새 한 마리가 처마에서 날아갔잖아요. 그 다음에 오라버니가 나왔으니까 참새랑 같이 나오신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그런 날은 복이 들어온대요. 말도 안 되는 말이었다. 그 말이 서한결의 입꼬리를 살짝 일그러뜨렸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려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시몰댁은 들국화를 손에 쥔 채 다니를 바라보았다. 한결인 말을 곱게 하는 아이다. 너무 섭섭해하지 말거라. 안 해요. 오라버니는 참새처럼 조용한 분인 것 같아요. 제가 좋아요.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며 말했다. 그리고는 마루에 조심스럽게 앉아 들국화를 가지런히 놓았다. 서한결은 방 안에 들어와서도 그녀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참새랑 같이 나왔다는 말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 말에 묘한 온기가 배어 있었다. 그날 밤 저녁 밥상을 앞에 두고 셋이 처음으로 마주 앉았다. 상 위에는 된장국 한 그릇, 김치 조금, 말린 무나물이 전부였다. 다니는 그 상 앞에서 연신 웃으며 수저를 들었다. 이 된장국 맛있어요. 된장 냄새가 구수해서요. 꼭 엄마 품 냄새 같아요. 시몰댁은 고개를 푹 숙였다. 그 말 속에서 엄마 품을 느낀다는 다니의 말에 왠지 모르게 눈이 시큰해졌다. 서한결은 조용히 수저를 들었지만 밥은 그다지 넘어가지 않았다. 그날 밤 시몰댁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니의 얼굴이 떠올랐고 들국화를 내밀던 손이 떠올랐고 엄마 품 같다던 그 말이 귓가를 맴돌았다. 그녀는 방 안에 조용히 누워있는 다니를 바라보았다. 소녀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린 채로 눈을 감고 미소 지으며 숨을 고르고 있었다. 이 아이는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그녀는 그렇게 속으로 되뇌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다음 날 아침 거울 목골은 유난히 바람이 거셌다. 밤새 마당에 흩어진 집단이 날려 담장에 걸렸고 장독대의 뚜껑 몇 개는 들썩이며 윙윙 소리를 냈다. 시몰댁은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을 정리하고 있었고 서한결은 땔감을 챙기느라 굴뚝 옆에서 도끼를 들고 장작을 패고 있었다. 그 옆 마당 한복판에 다니는 쪼그려 앉아 있었다. 손에는 작은 흙손을 쥐고 있었고 눈앞에 놓인 돌멩이를 향해 무언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다니야, 너 거기서 뭘 하고 있니? 어머님, 돌한테 말을 걸고 있었어요.
심월댁은 어이없다는 듯한 얼굴로 한결을 바라보았고 서한결은 말없이 도끼질을 멈추지 않았다. 잠시 후 단이는 일어나더니 손에 흙이 묻은 채로 부엌으로 달려갔다. 쌀통 뚜껑을 열더니 손가락으로 안을 휘젓기 시작했다. 심월댁이 놀라 쫓아갔다. 야야! 거긴 왜 뒤적이니? 쌀통은 더럽혀지면 안 되는 거야. 죄송해요. 근데 제가 꿈에서 본 게 쌀에 손을 넣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 했거든요. 아이고, 이게 사람 말을 못 알아듣는다더니 진짜로. 그녀는 손으로 이마를 짚고 고개를 저었다. 단이는 주눅이 들기는커녕 오히려 해맑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럼 오늘은 쌀 대신 고구마로 해볼까요? 너는 참. 그날 점심 단이는 혼자서 고구마를 찌고 있었다. 부엌 한쪽에 놓인 절구를 꺼내더니 고구마를 쪄서 쿵쿵 찌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선반 위에 놓인 율무 바가지를 실수로 치는 바람에 바닥에 쏟아지고 말았다. 율무 한 줌이 고구마 반죽으로 툭 떨어졌다. 단이는 당황하다가 그대로 멈췄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같이 섞어도 되겠지? 그녀는 손으로 율무를 쓸어 담아 고구마 반죽에 넣었다. 그리고는 정성스레 떡 모양으로 빚었다. 그 손놀림은 엉성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반죽을 쪄내는 동안 그녀는 흥얼흥얼 콧노래를 불렀다. 그리고 마침내 고구마 율무떡을 완성한 뒤 자그마한 접시에 담아 마루로 들고 나왔다. 마침 그때 마을 이웃 아낙 둘이 심을댁을 찾아와 마루에 앉아 있었다. 수건으로 땀을 닦던 아낙 하나가 말했다. 며느리 들였다고 해서 얼굴 좀 보러 왔수다. 어디 숨어 있는겨? 그러게 저런 집에도 며느리가 들어올 줄은 몰랐지 뭐유. 세상 일은 참 묘해. 심월댁은 그 말을 듣고 애써 웃음을 지었다. 아이고, 그냥 말 못하는 애 데려다 놓은 셈이지요. 그때 단이가 조심스레 마루로 올라왔다. 양손엔 떡이 담긴 접시를 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뵈어요. 제가 만든 떡이에요. 맛보세요. 아낙 둘은 당황한 듯 얼굴을 마주 보았다가 호기심 반 걱정 반으로 떡 하나씩을 집었다. 첫 입을 베어 무는 순간 두 사람의 표정이 변했다. 이거 뭐가 이렇게 쫀득하고 고소하지? 맞아. 고구마만 들어간 건 아닌 것 같은데 뭐 넣었어? 율무요. 실수로 넣었는데 맛있죠? 허허, 실수로 만든 떡이라기엔 너무 맛있네. 장터에 내다 팔아도 되겠수다. 진짜로요. 이거 이름 붙여도 되겠네. 율무 고구마 떡. 심월댁은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쌀통에 손을 넣고 혼이 나던 애가 이제는 이웃들 입에서 장터에 내다 팔 떡이라는 칭찬을 듣고 있는 것이다. 그녀는 접시를 비우는 두 사람의 손을 바라보다가 그 너머에서 미소 짓고 있는 단이를 다시금 보게 되었다. 진짜 이상한 아이라니까. 그녀는 조용히 중얼이며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 발걸음은 처음보다 한결 가벼웠다. 그날 저녁 서한결은 마당 끝에서 나무를 패고 있었다. 단이는 그 곁으로 가서 나무 조각 하나를 짚더니 말했다. 이 나무는 책상 다리로 써도 될 것 같아요. 서한결은 고개를 돌렸다. 그걸 왜 그렇게 생각했어? 모양이 반듯하잖아요. 다리처럼요. 근데 쓰면 안 될까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는 아무 대꾸 없이 다시 도끼를 들었다. 허나 그의 손끝은 어느새 덜 무겁게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다니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이상하게 마음 한 귀퉁이를 건드리고 있었던 것이다. 며칠 후였다. 볕은 좋아졌지만 바람끝이 여전히 날카로웠다. 다니는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장독대 위에 얹힌 빗물 덮개를 하나하나 열어보다 말없이 중얼거렸다. 이 항아리들 뚜껑이 다르네. 얘는 웃는 것 같고 얘는 화난 것 같고. 심월댁은 그 뒤에서 부엌 문을 열며 말했다. 항아리에 무슨 표정이 있냐. 그저 그릇일 뿐이다.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있어요. 저 항아리는 오늘 기분이 좋아 보여요.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항아리 하나를 쓰다듬었다. 그 모습에 심월댁은 한숨을 쉬면서도 더는 뭐라 하지 않았다. 어느새 이 아이가 집안일을 익숙하게 해내고 있었고
실수는 있었으나 뭔가 진심을 담고 있었다. 허나 마을 밖은 달랐다. 곧 일이 벌어졌다. 그날 오후 심월댁은 다니에게 바구니 하나를 건네주며 말했다. 다니야, 호박씨가 여기 있다. 마당 옆밭에 이걸 좀 뿌려놓거라. 요즘처럼 볕이 있을 때 뿌려야 한다. 네. 호박이 크려면 많이 심어야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바구니를 들고 나간 다니는 마당 옆밭을 가로질러 마을 안쪽 밭으로 걸어갔다. 그 밭은 이웃 황씨네 밭이었다. 땅이 넓고 볕이 잘 드는 데다 흙도 부드러워 발이 푹푹 빠질 정도였다. 다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밭 고랑마다 호박씨를 하나씩 손으로 눌러 심었다. 콧노래를 부르며 고랑을 따라가던 그녀는 중간에 개미집을 보고 미안해요. 라며 방향을 바꾸기도 했고 마지막에는 고마워요, 햇님. 이라고 외치며 고개를 숙였다. 잠시 후 황씨네 며느리가 밭에 나왔다가 그 광경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녀는 다니에게 소리쳤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긴 우리 밭이거든. 네. 호박씨 심고 있었어요. 여기가 제일 햇빛이 잘 들어서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남의 밭에 함부로 씨를 뿌려? 어딜 감히 이 바보 같은 게? 다니는 움찔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이 잘못한 걸 모르는 얼굴이었다. 씨앗은 땅에 심는 거잖아요. 잘 자랄 수 있는데 심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정신 나간 년! 지금 그게 말이라고 해! 내 집 밭에 심어야지. 왜 우리 밭에? 그 고함은 곧 마을 사람들의 귀에 들어갔고 몇몇이 몰려들었다. 이웃 김씨 안악이 다가와 상황을 묻자 황씨 며느리는 씩씩거리며 말했다. 시몰댁네 며느리가 우리 밭에 호박씨를 몽땅 뿌려놨어요. 허락도 없이. 정신이 온전치 않다더니 이건 무례하잖아요. 에구머니, 진짜야? 심월댁도 참 뭐하는겨? 심월댁은 황급히 마당을 나와 밭으로 달려왔다. 멀리서 다니가 황급히 바구니를 들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마을 사람들 앞에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이 아이가 아직 세상 물정을 몰라서 제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장 뽑아내세요. 안 그러면 제가 신고할 거예요. 다니는 그 말에도 눈을 깜빡이며 말했다. 근데 씨앗은 뽑으면 안 돼요. 싹이 다칠 텐데. 지금 장난하니? 그때 서한결이 나섰다. 절뚝이며 밭가로 걸어와 다니 앞을 막아섰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제 아내가 잘못했습니다. 씨앗은 제가 다 걷어내겠습니다. 떠는 소란 없게 해주십시오. 황씨 며느리는 혀를 찼지만 더 말은 하지 않았다. 사람들도 더는 모이지 않았고 군말을 남긴 채 하나둘 돌아갔다. 심월댁은 다니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다. 마당에 도착하자 그녀는 벌컥 화를 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남의 밭에 씨를 뿌렸니? 너 정말 사람 말귀 못 알아듣는구나. 다니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 한 방울은 없었지만 손에 쥐고 있던 씨앗 바구니를 꼭 쥐고 있었다. 그 밭이 더 따뜻했어요. 그래서 잘 자랄 줄 알았어요. 그녀는 천천히 그렇게 말하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아무 말도 더하지 않았다. 심월댁은 그 모습에 더욱 답답해졌고 한결은 마루 끝에서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러나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며칠 뒤 거울목골에는 유난히 천둥이 많이 쳤다. 마을 천막을 찢을 듯한 굵은 빗줄기가 연일 쏟아졌고 흙길은 진창이 되어 발을 딛기도 어려운 지경이 되었다. 심월댁의 밭은 지붕에서 떨어진 빗물과 주변 고랑물까지 합쳐져 거의 웅덩이처럼 잠겨버렸다. 그녀는 마당 끝에서 양동이를 들고 흙탕물을 퍼내다 말고 허리를 움켜쥐었다. 허리야, 이 비가 언제 그치려나? 다니는 그 옆에서 조심스레 빗자루를 들고 물기를 털어냈다. 바보 같은 실수였던 황씨 밭 사건 이후 그녀는 이전보다 훨씬 말수가 줄었고 심월댁 앞에 선 말끝을 흐리기 일쑤였다. 서한결 또한 그 일을 말없이 넘겼지만 다니를 대할 때마다 어쩐지 눈길을 피하게 되었다. 어느 누구도 그날 일을 꺼내지 않았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데 무언가 껴있는 듯한 무거움이 계속 남아 있었다.
그로부터 이틀 후 비가 그쳤다. 마을 하늘엔 언제 그랬냐는 듯 햇살이 환하게 퍼졌고 마당은 다시 마른 흙냄새를 되찾았다. 심월댁은 대야를 들고 장독대 앞을 정리하다가 마을 아낙 하나가 달려오는 것을 보았다. 옷소매를 허둥지둥 걷어올리며 한껏 숨이 찬 얼굴이었다. 심월댁 거기 들었어? 황신의 반말이야. 호박이 호답이 터져 나왔대. 호박이 터져 나와. 예, 세상에 그 밭에 난리가 났다네. 고랑마다 호박 주기가 천지라오. 단이 그 바보 아니 그 며느리가 심었다던 그 씨앗들이 전부 싹이 난 거래요. 심월댁은 대야를 놓고 얼떨떨한 얼굴로 안하게 말을 들었다. 황씨 며느리가 처음엔 미쳐 날뛰더니 지금은 입 다물었대요. 사람들이 몰려들어 호박 크기 보고 입 벌리고 갔다던가 당신네 며느리가 복씨앗을 심은 게 아니냔 소리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날 오후 심월댁은 말없이 황신의 밭 쪽으로 발을 옮겼다.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어 보니 과연 고랑마다 넝쿨이 퍼져 있었고 그 끝마다 노란 꽃들이 수북이 피어 있었다. 꽃들 사이로 보이는 초록빛 열매들은 이미 손바닥만큼 자라 있었고 일부는 사람 주먹만큼 둥그렇게 여물어가고 있었다. 마을 사람 몇몇이 밭 앞에서 수군거렸다. 저거 봤어? 난생 처음 저런 넝쿨 봐. 호박이 장마 직후에 저렇게 자라나? 물에 잠긴 땅인데도 단이 그 아이가 심었다면서? 진짜 복덩이 맞는 거 아니야? 심월댁은 밭을 바라보다 말없이 고개를 돌렸다. 처음에는 부끄러웠던 기억이 이제는 묘하게 뿌듯한 감정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느꼈다. 집으로 돌아오자 다니는 장독 옆에 앉아 물에 불린 율무를 골라내고 있었다. 조용히 손을 움직이던 다니는 심월댁이 들어오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눈은 여전히 순했고 표정은 한결같이 맑았다. 다니야, 황씨 밭 봤다. 아, 죄송해요. 그래도 싹이 났다니 다행이에요. 심월댁은 말없이 그녀 곁에 앉았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다가 다니의 손을 가볍게 쥐었다. 내가 심은 씨앗이 맞구나. 그게 복이었는지도 모르지. 다니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모습이 얼마나 따뜻하고 순한지 심월댁은 그 순간 처음으로 이 아이가 우리 집에 온 것이 복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며칠 뒤 마을 장터에서 다니가 만든 고구마 율무떡이 팔리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로 심월댁은 손님이 들이닥칠 때마다 다니 손을 붙잡고 말했다. 자, 다니야, 오늘도 떡을 내보자꾸나. 내 손맛이 있어야 다들 찾는다. 네, 어머님. 그 대답이 맑게 울리던 날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도 유난히 초록이 짙어 보였다. 장마가 지나고 여름이 깊어갈 무렵이었다. 한낮 햇살은 그늘 아래까지 파고들었고 집 안구들장까지 훈훈해질 정도로 볕이 강했다. 서한결은 그날도 평소처럼 도끼를 메고 산으로 오르려 했으나 오른쪽 무릎이 저릿하게 당겨오고 있었다. 심월댁은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고 말없이 약봉지를 꺼내 지어준 생강차를 내밀었다. 다니는 옆에서 묵묵히 찬물을 데우고 있었고 둘의 말 없는 손놀림이 이젠 제법 익숙하게 어울려 보였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그저 먹고 가거라. 무릎이 어제보다 더 불편해 보이더구나. 다니는 잠자코 서한결의 옷자락 끝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방님, 오늘은 제가 따라가도 될까요? 나무는 못하더라도 옆에서 도울 수 있을지도 몰라요. 서한결은 다니를 잠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엔 아직 망설임과 어색함이 있었다. 하지만 이젠 그 어색함을 굳이 부정하려 하지 않았다. 어느새 그에게 다니는 눈에 익고 입에 밴 이름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시오. 찬길은 여전히 험했고 다니는 자주 미끄러졌다. 돌부리에 발을 걸려 무릎이 까지기도 했고 잡초에 발이 감겨 비틀거리기도 했다. 그러나 그녀는 내내 웃음을 잃지 않았다. 서한결은 그런 다니를 옆눈으로 바라보다가 조용히 걸음을 늦췄다. 자신이 걷던 속도보다도 느린 그 발걸음에 보조를 맞추기 시작한 것이다. 산 중턱 즈음 나무가 듬성듬성 드러난 비탈길에서 둘은 잠시 숨을 골랐다. 서한결은 나무가 잘 자라는 자리를 가늠하느라 땅을 몇 번 두드려 보다가 문득 다니가 손에 든 긴 나뭇가지로 흙을 툭 치는 모습을 보았다. 여기 이상한 소리가 나요. 쿵
하고. 소리, 예, 방금 딱딱한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서한결은 반신반의하며 단이 손끝을 따라 땅을 쳐다보았다. 그곳은 겉으로 보기에 평범한 도르기였다. 그러나 그의 도끼로 살짝 찍어보자 분명히 속이 빈 듯한 울림이 느껴졌다. 정말이구먼. 그들은 맨손으로 흙을 파내기 시작했다. 흙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지만 손톱 끝과 나뭇가지로 조금씩 파다 보니 금세 단단한 물체가 드러났다. 그것은 오래된 청자 항아리였다. 겉은 이끼와 흙먼지로 덮여 있었고 입구는 질긴 천으로 꽁꽁 묶여 있었다. 진짜 항아리예요. 서한결은 조심스럽게 그걸 들어올려 뚜껑을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은화 몇 잎, 금가락지 2~3개, 그리고 발바닥만 한 크기의 묵은 장부 같은 것이 묶여 있었다. 심지어 보석처럼 반짝이는 작은 옥 한 조각도 들어 있었다. 이게 어떻게 여기에? 우리 부자가 되는 건가요? 그 말에 서한결은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다. 그 웃음은 조용했지만 깊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부자까지는 몰라도 어쩌면 이제부터 시작일지도 모르오. 그날 저녁 항아리를 마루 위에 조심스레 올려놓은 채로 심월댁은 그 안을 들여다보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이 항아리를 보며 오래전 남편과 함께 하던 시절 꿈을 꿨던 적이 있었다. 허나 그 모든 게 끊겨버린 뒤 다시금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상상도 못했다. 다니야, 이건 너가 찾아낸 거야. 아니지, 너 아니었으면 절대 못 찾았을 거다. 그냥 나뭇가지가 알려줬어요.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한 일을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그 말 한마디에 서한결은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다니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고맙소. 그날 밤 서한결은 다니에게 작은 보석 상자를 하나 건넸다. 항아리 안에서 나온 물건 중 하나였다. 이건 당신 것이오. 내가 드리고 싶소. 제가요? 왜요? 당신이 우리 집에 온 뒤로 나는 처음으로 웃어보았소. 그 말에 다니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조용히 상자를 품에 안고 말했다. 그럼 앞으로도 많이 웃게 해드릴게요. 그 순간 마당 끝에서 찬 바람 한 줄기가 불어왔고 대나무 울타리가 살짝 흔들리며 낙엽을 털어냈다. 그 아래에서 피어오른 두 사람의 웃음은 거울 목골 저녁 하늘에 조용히 스며들었다. 청자 항아리 사건 이후 거울 목골 사람들의 시선은 분명히 달라졌다. 심월댁네 집을 바라보던 눈초리는 더 이상 불쌍한 집도 아니었고 기구한 팔자도 아니었다. 이제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그 집은 진짜 뭔가 있어. 며느리가 들어오더니 호박도 대박나고 항아리까지 파내고 이게 보통 일이냐? 바보 같아도 저런 바보면 괜찮지 뭐. 다니는 마을 장터에서도 유명인이 되었다. 고구마 율무떡은 마다하는 이가 없었고 장날이면 손님이 줄을 섰다. 떡 한 조각을 건네받은 이웃 할머니가 말했다. 다니야, 너는 손끝에서 꿀이 나오는가 보다. 다니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건요, 고구마가 달아서 그래요. 저는 그냥 찧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 단순한 손짓 하나하나에 담긴 진심이 맛을 바꾸고 그 순한 눈빛이 떡에 복을 얻는다는 걸. 어느 날 저녁 마당에 노을이 깔린 시간 심월댁은 다니를 불러 마주 앉았다. 그녀는 손에 작은 놀이개 하나를 들고 있었다. 곱디고 온 주홍빛 놀이개였다. 다니야, 이거 내 시어머니한테 물려받은 놀이개다. 어릴 적엔 혼례 때 차고 나가라고 주셨는데 정작 나는 한 번도 차보질 못했지. 예쁘네요. 심월댁은 그 놀이개를 다니 손에 쥐어주며 말했다. 너한텐 꼭 주고 싶더구나. 나는 말이다. 처음엔 내가 겁났어. 사람 말귀 못 알아듣는다 하고 바보 소리 듣는다 하고 그런 아이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 또 무슨 복이 깨질까 무서웠다. 다니는 그 말을 듣고도 말없이 심월댁의 손을 꼭 잡았다. 근데 아니더라. 네가 들어온 뒤로 우리 집은 처음으로 따뜻해졌어. 항아리가 나와서가 아니라 내가 웃어줘서 우리가 같이 밥 먹게 됐어. 그게 복이더라. 어머님이 계셔서 제가 웃을 수 있었어요. 어머님 없었으면 저는 꽃도 못 꺾었을 거예요. 심월댁은 조용히 웃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마주 앉아 바람 한 줄기, 풀벌레 소리 하나까지 다 들리도록 고요한 마당을 함께했다. 그리고 며칠 뒤 서한결은 다니를 장터까지 데려다 주었다. 돌아오는 길에 그는 마을 어기 느티나무 아래서 다니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당신이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맙소. 제가 와서 서방님 다리 더 아파지면 어쩌나 걱정했었어요. 허나 덕분에 이 다리로도 나무를 다시 치게 됐소. 덕분에 웃게 됐소. 다니는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다. 복은 저한테 온 게 아니라 제가 받은 거예요. 서한결은 고개를 끄덕이며 느티나무 아래에서 다니의 이마에 짧은 입맞춤을 남겼다. 바람은 그 순간을 조용히 안고 지나갔다.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말합니다. 세상은 빠르고 능력 있는 자가 살아남는다고. 말 빠르고 셈 빠르고 눈치 빠른 이들이 세상을 이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틈에서 느릿하고 엉뚱하게 걸어온 다니 같은 이들도 있습니다. 말은 더뎠고 눈은 허공을 헤맸으며 세상이 말하는 똑똑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그 느릿한 사람이 온 뒤로 복이 들어오고 밥이 따뜻해지고 사람이 사람을 다시 믿게 되었습니다. 복이란 그렇게 생긴 것인지도 모릅니다. 화려한 입구도 똑똑한 말투도 없이 맨발로 들국화를 들고 와 그 집안에 햇살을 뿌리고 가는 것. 허나 그 넝쿨이 바보처럼 꼬여있고 길을 잘못 들고 말도 서툴렀다 하여 그 복까지 문 밖에 내어놓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당신 곁에도 말은 어눌하지만 따뜻한 사람, 실수투성이지만 마음이 고든 사람이 있다면 그이가 진짜 넝쿨 속 복일지도 모릅니다.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잘 들어주셨다면 댓글로 잘 들었어요 라고 한마디씩 남겨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장미아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